북한이 국정원이 보낸 남한 간첩 2명을 체포했다면서 이들을 내세워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네, 북한이 남한 간첩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데요.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과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이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북에 체포되기 전까지 중국 단동에 살면서 반공화국 적대인하던 국정원 첩자 최춘길입니다. 2012년도 10월경에 그 국정원 요원 김과장은 탈북자 그 최명이라는 이름을 저한테 건네주면서 그가 위장 탈북한 북보위부의 특공작원이라는 것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급히 꾸며 보내라는 지시를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 최고 지도부의 세대 교체와 건강 상태, 지지 세력, 현지 시찰 경로, 지도자 교체 일정 등 다른 것이 있다면 심지어 주요 간부들의 머리칼이나 손톱, 커피잔, 담배꽁초, DNA 자료까지 수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기자회견 내용 보셨습니다만 북한은 그동안 이렇게 남한 간첩을 잡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두 분 보시기에 어떻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에 다만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이런 기자회견,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을까? 저는 천안함 사건 직후 바로 다음 날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우리를 향한 그 카운터어택, 다시 말하면 물타기 그런 전술의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내적으로는 우리 내남 적개심을 강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또 우리 남쪽을 향해서는 특히 그 접경 지역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우리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북한의 탈북을 촉진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북한으로서는 체제 위협으로 보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위축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을 억류함으로써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특히 이제 여기 나온 걸 보면 국정원이 사주했고 그것이 반공화국, 특히 최고 지도자를 위해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고 선전함으로써 남측의 어떤 북붕괴, 흡수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 액면 그대로 전혀 믿을 수가 없고요. 저 두 사람을 잡아다 놓고 갖은 고문을 하고 또 진술을 다 들어본 다음에 북한 당국이 내용을 써주고 암기를 시키고 직접 저 두 사람이 쓰게 하고 철저하게 외우고 예행 연습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해가지고 나와서 암기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처형하겠다. 그런 엄청난 그 살해 위협을 하에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이를테면 제3국에서 저런 기자회견을 한다면은 조금 믿을 수 있겠지만 북한 내부에서 저 두 사람은 그냥 처형당할 위기에 직면해서 북한 당국이 써준 내용을 읽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내용 자체는 별 신빙성은 없지만 그럼 왜 저런 내용들을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내용 중에 김정일을 암살하는데 가담하려는 모의가 있었다. 그거를 한국 정부가 사주해서 거기에 꼬임에 빠져서 자기들은 공작원을 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 국가 지도자 암살 음모 행위를 자백하는 건데요. 그건 전 북한에서는 사형입니다. 저거는 다 사형인데 혹시 너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혹시 봐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얘기한다고 보고요. 그들이 늘상 얘기해온 지금 남북 관계가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정체 상태고 대립 상태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흡수 통일하려고 그러고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남한 당국이 주도하고 있다. 네. 그런 증거로서 저게 제시하는 건데 증거라기는 압박에 의한 어떤 그 강요에 의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건 뭐 증거 능력이 없고 그러나 어쨌든 북한 주민이 보기에는 남한 당국이 우리 지도자까지 암살하려고 그래? 이거 참 못됐구만 하는 그런 내부 결속용 그리고 남한에 대한 어떤 회담에서의 주도권 장악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복합돼서 저런 일들을 좀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기자회견을 보낸 날이 천안함 5주기 다음 날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혀 사실 무근인 내용들을 이제 들어서 뭐 미국의 뭐 이 사주에 의해서 네, 조작에 네. 의해서 일어났다 또는 뭐 훈련 기간 미국 잠수함과 충돌한 것이다. 뭐 이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남측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이 어려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무엇이 있을까 나름대로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뭐 저 두 분을 억류한 것이 뭐 최근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상당히 오랫동안 억류를 하고 우리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가 과연 이걸 어느 시점에 터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느냐, 맞불 작전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천안함 사건도 있고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내부에서 뭐 통준희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남측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흡수와 붕괴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 내부에서 여론으로 부각이 되니 이 기회에 그걸 좀 더 확대 재생산시킬 수 있는 그런 호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금년 북한의 쭉 행태를 보면 금년 3월 우리 키리졸브 연습 지금 이제 폴리글 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았을 때는 혹시 북한이 앞으로 있을 남북관계라든지 앞으로 있을 러시아 방문이나 또는 대외 관계를 염두에 둔 수위 조절이라면 그렇다면 앞으로 대화가 재개됐을 때 이것도 중요한 대남 협상 지렛대고 압박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뭐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그 최춘길, 김국기 씨 어떻게 해서 기자회견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행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북한 주장은 뭐 단둥에서 그 김국기 목사 경우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네. 예. 강도사를 거쳐서 수련 과정을 거쳐서 목사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중앙에서 2003년에 파견한 단둥 지역에 파견했는데 거기서 국수공장을 하면서 또 이 음식 같은 걸 만들어서 탈북자들의 쉼터 역할을 이제 했으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하고는 상당히 접촉은 했겠죠. 그분들을 네. 많이 도와주고 잠도 재워주고 의복도 주고 또 북한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용돈도 주고 뭐 이런 일은 충분히 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간첩질을 했다라고 하는 건 북한이 보기에는 자기네들은 껄끄러운 사람이죠. 탈북자들을 도와주니까 탈북자들이 저런 그 김국기 목사 같은 분을 보고 자꾸 탈북을 하니까 자기들한테는 안 좋은 사람이지만 예. 그렇다고 간첩 행위를 한 건 아닌데 저 김국기 목사 경우에는 이미 지금 갇혀 있는 김정욱 선교사처럼 꼬임에 빠져서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유인 납치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김국기 목사는 최춘길 씨는 이 국경을 넘다가 그 국경 수비대에 의해서 체포됐다. 그러면서 네. 사진까지 공개했어요. 최춘길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분은. 네. 그런 거 보면은 저분은 이제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북한 당국이 주장하기로는 뭐 북한에서 이 뭐 군복 같은 것도 우리 군에 전달했는데 군복도 어떤 목적이냐고 북한이 설명하고 있냐면 북한의 우리 특공대가 침투할 때 사용할 북한군 특공대 군복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국방 자료도 전달해 주고 뭐 그랬다. 그리고 달러를 위조해서 유포시켰다. 뭐 그런데요. 또 김국기 목사 경우에는
이 북한 돈을 위조해서 북한 경제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북한 돈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 이러는데요. 북한 돈은 사실 북한 사람들도 지금 겨우 아주 경시하거든요. 위안화나 달러를 중시하지 북한 돈은 워낙 가치가 없어서. 그런데 그 북한 돈을 위조했다고 하는 말이 전 좀 웃음이 날 정도인데 네. 거기다가 무슨 핵 관련 정보를 얻어서 우리 한국 정부에 넘겼다 그러는데 핵 관련 정보가 그렇게 얻기가 쉽습니까? 정말로 아주 그냥 갖다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 다 줄줄이 읽게 하는 거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결국 이제 북한의 목적은 지금 장군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두 가지 큰 목적이에요. 하나는 자기네들이 한 행동이 지금 계속 옳다. 어제 뭐 저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에서 결의안까지도 이제 나와서 또 몰리고 있는데 북한이 자꾸 저러는 거는 남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자꾸 붕괴시키려고 하니까 그런다. 그런 이제 변명을 대거나 네. 아니면은 이 그 한미연합 훈련이 끝난 뒤에 남북 간의 대화가 될 때 네.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들을 인질로 활용해 가지고서 뭐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낸다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서 지금 한 거지. 사실은 대부분은 다 위조된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두 사람이 간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휴민트라고 하죠. 뭐 국정원이 현재 정보원을 좀 이용해서 대북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이게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북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 간의 그런 정보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뭐 그 정보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뭐 우리 네. 밖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알기는 쉽지 않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의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하지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자전 장비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휴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한 정보 수집이 가장 그래도 정확하고 또 유용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 수집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휴민트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휴민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다 하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고 네. 다만 북한이 지금 이제 국정원이 그렇게 했다. 특히 이제 북한이 발표한 자료 내용을 보면 그 사주된 국정원의 사주에 의해서 포섭된 자들에게 협조해준 뭐 화교라든지 조선족이라든지 중국 국적의 사람들까지도 거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뭔가 철퇴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선교사들의 그런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국정원의 연계서를 흘림으로써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뭔가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일 가능성은 있는데 북한이 우리의 모든 활동을 그렇게 낱낱이 파악하고 있을지 여부는 그건 아직은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걸 어림짐작을 하면서 그걸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우리가 마치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네. 네. 북한은 그동안에 보면 뭐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미국인도 인질로 잡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특사를 보내가지고 네. 뭐 석방되도록 그런 일을 해왔는데 우리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작년 11월에 최근에 뭐 그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우리로 치면 그 국정원장이죠. 네. 예, 방문해가지고 두 사람 케니스 베와 매튜 토드 밀러 두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는 있죠. 그런데 북한이 하는 꼴을 보면요, 외국인들을 억류하더라도 이 미국인이나 캐나다인이나 호주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관용을 베풀고요. 남한 사람은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혈통적으로 한국인인 사람은 더 엄하게 처벌하고 이 케니스베 같은 경우도 15년 노동교화형인데 이게 뭐 꽃제비들 사진 좀 찍었다고 15년 징역형을 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제 그러는데 네. 우리도 사실 우리 정부도 당연히 이 석방 노력을 하고 외교적인 노력도 이제 하는데 우리 고위 당국자가 가서 풀어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가죠.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이들을 이렇게 인질로 잡아놓고 의사조치를 해야 되라.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압박을 이들이 이제 가하고 있고 선전용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고위 당국자가 가서 풀어준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정부도 보내죠. 그러나 이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대북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는 건 그건 안 된다. 그건 마치 테러리스트들이 인지를 잡아놓고 정부에다가 뭐 막대한 돈을 요구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바꾸라고 하는, 그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응하지 않거든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이분들의 사정은 참 딱하지만 단순히 인도주의적으로 석방시켜줄 용의가 있다 그러면은 가서 모셔오긴 하겠지만 이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어제 북한 발표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국경 지역에서 간첩 활동하고 있는 뭐 외국 국적자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북중 국경 일대에서 활동하는 중국인을 겨냥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접경 지역에는 당연히 다 중국인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조선족들도 많이 살고 있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그 접경 지역에 많이 가서 상업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협조하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리고 탈북민들을 과거에는 우리 조선족들이 우리 같은 동포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탈북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그런 요인의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이 중국 정부로서는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 국민들에게는 잘못할 경우에는 과한 그런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과거보다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그런 그 보호되는 그런 것들이. 따라서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과거 중국과 밀월 관계에 있을 때는 아마 그런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 북한 탈영병이 중국 쪽으로 왔을 때 중국이 그걸 사진까지 보내고 현상 수배를 하고 막 했던 것, 물론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과거와는 좀 다른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의 발표를 보면 그런 느낌도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이 미국 국민들을 이 억류를 했다가 나중에 돌려줄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미국과 대화의 기회를 잡고 그걸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을 억류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압박을 행사해서 뭔가 자기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게 고민이죠. 우리 국민을 반드시 모셔와야 되고 그분들의 생명과 이런 것들을 보존해줘야 되지만은, 사실 미국과 달리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겁니다. 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마틴 댐시 미 합참의장이 방한을 해가지고 우리 그 최은희 합참의장하고 회담을 했거든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드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논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사드에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사드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통합적인 그 방공 시스템, 그 IAMD라고 하는 이 시스템, 거기에 대한 그 논의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미 댐시 의장도 돌아가는 귀로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상당한 그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양국 합참의장과 또 의장이 우리 장관도 만났으니까 한미 동맹과 특히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확장 억제를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통합 방어 시스템을 논의를 했다면 사실 포괄적인 방위력 향상,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그것이 논의가 됐다면은 사실은 사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방어력을 향상하는 그런 논의가 됐다고 하는 큰 틀에서 이 한미 간의 그런 그 방어를 위한 상호 운용성의 강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언급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드 자체의 도입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네. 사드보다 더 큰 범죄, 사드를 포함한 이 공중에서의 북한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방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패트리어트 3, 또 뭐 사드, 그다음에 뭐 레이더 시스템으로 뭐 조기 경보 위성이라든지 엑스밴드 레이더, 또 바다에서 이지스함에서 쏘는 SM-3 미사일, 이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사드 얘기는 당연히 한 거죠. 했는데 지금 첨예한 이게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국의 결정을 우리에게 줬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이거를 배치하는 전략을 짜나가자 이런 얘기는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는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지 않는 게, 공표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달 초에 또 미국 국방장관이 와요. 국방장관이 오면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무장관도 오고요. 내달 중순에는 한미 간의 이 통합 억지 체제 논의를 또 워싱턴에서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국방부 정책실장 뭐 차관복급에서 이제 또 논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다 그래도 이게 현안으로는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금 이거를 논의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을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시간을 벌고 당장에 내놓으면 중국이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발표를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사드에 대해서는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반발도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사드가 배치가 된다면 남북 관계도 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우리의 그 안보상 가상적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겁을 내면 오히려 더 갖다 놔야죠. 북한의 반발을 두려워할 염려는 전혀 없고요. 저는 오히려 북한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중국, 러시아도 지금 반대 입장을 서서히 이제 좀 더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러시아도 이제 한치 건너고 중국인데, 중국은 이제 경제 관계도 우리에게 1년에 한 7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주고 있는 가장 최대 교역국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그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북한의 급변 사태 해결이나 평화 통일,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대박이 되는 통일을 하려면 중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사드를 갖다 놔도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야죠. 그 방법을 생각해서 한미동맹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 억지력도 더 키워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도 효용도 높이고 중국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뭐 지금 이 한쪽을 선택한다면, 지금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중국을 선택한 셈인데, 그건 중국을 선택하기보다는 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는 21세기 경제는 세계가 다 협력하자는 거거든요. 안보 부분은 역시 가상적도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보 부분의 결정은 신중하게 하려는 그 정부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근의 상황을 쭉 보면은 남북 관계 계속 악화되고 있고 뭐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거든요. 과연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남북 관계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남북 관계의 개선 여부는 사실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예년과는 달리 금년이 군사적 반발의 수위를 좀 조절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 특히 김정일이 만약에 5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것을 확정을 짓는다면, 모스크바에 가면 자연스럽게 시진핑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한반도 상황을 긴장으로 몰아가는 그런 조치를 취한 후에 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제 4년 차에 들어오고 금년에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뭔가 남북 관계를 전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밝혔고요.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출로의 하나가 바로 이제 남북 관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계속 경제 국면으로 끌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그에 앞서서 상당히 그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도 북한이 나올 수 있는 멍석을 피는 노력도 우리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천안함 폭침 5주기 그 말씀
하시면서 추념사를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사과라든지 뭐 시인 이런 요구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북한의 태도 변화는 물론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먼저 해제하라고 하는 5.24 문제도 일단 대화가 열리면 네. 거기서 서로의 접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러저렇게 내놓은 그 조건들을 내려놓고 대화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아마 우리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인지 일단 유보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아마 대화를 여는데 긍정적인 요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4월 중순이 이제 지나면 뭔가 상황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지금은 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